그 세 분 선생님께서 발표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잘 지켜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김태경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국제학부의 조용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학부 조영철 교수입니다. 오늘 김태경 선생님 발제에 대한 토론 받게 되었고요. 일단 먼저 화면을 약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되었나요? 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7분 정도 시간인 걸 알고 있는데, 곧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태형 선생님이 가지고 하시는 발제, 연구, 지금 프로젝트의 한 강점 3가지 정도랑,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코멘트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백그라운드는 국제정치학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김태형 선생님께서도 지금 프로젝트 자체를 국제정치학 학문 안에서 이제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많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저도 국제정치학자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되게 국가 중심적인 학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비판 국제정치학의 발전 정도가 아직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어떤 국제정치학의 특색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 김태형 선생님의 연구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탈북 어민들에 대해 초점 맞춰갖고 국가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페이퍼를 만드실 때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국제정치학은 국가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논리가 있는데 감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연구는 사실은 탈북 어민들에 대한 어떤 구슬을 분석을 한 연구이기 때문에 탈북 어민들가 보여주는 그런 감정의 문제, 특히 탈북 어민들이 그러는 예를 들어서 북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국가 중심 탈피,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방법론적인 어떤 강점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게 이런 감정에 있어서의 역할, 경계를 그린 데서 감정의 역할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시면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비판적 측면에서 좋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들었던 질문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제 연구 퍼즐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또는 경계인들에 대한 국제정책 구성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국제정책 동력에 편입되는지에 대한 어떤 주로 구조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좀 연구를 진행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논문의 이 연구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국가 중심성을 좀 탈피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좀 국제 어떤 구조에 초점 맞춰서 좀 탈북자 자체를 좀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연구가 좀 더 강점을 가지려면 이 경계인들, 탈북 어민들의 수용성에 초점 맞추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이전시가 무엇인가를 좀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주변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 탈북 어민들이 어떻게 경계를 만들고 경계를 짓고 또 경계를 맺고 경계를 허물고, 그들이 만드는 경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경계 짓기, 경계 맺기, 경계 허물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구조보다는 행위자들, 주변인들에 대한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측면인데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 발전하시면서 사실은 많은 이론들을 지금 언급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 안보도 이제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평화학도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컨택존, 약간 혼종성에 대한 컨택존,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이런
이론적인 여러 가지 이론적인 접근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접근이 조금 너무 좀 상당히 다양한 방법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줄일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내려오다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 안보를 이용한다면 인간 안보를 이 프로젝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인간 안보에는 뭐 공포로서의 자유, 결표로 자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런 이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느끼면 사실은 이거를 이 발제문을 보고 이 PPT를 보고 또 이제 선생님의 그 토론 그 발제하신 걸 들으면서 느낀 게 오히려 뭐 디아스포라나 이런 어떤 접근들도 있지만 사실 국제정책에서 한국에서는 많이 하지 않지만 그 비판 국제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 지정학이라는 게 있고 또한 그 밑으로부터의 국제정책 뭐 사실 탈싱주의의 접근인데요. 이런 접근이 오히려 지금 이 연구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이렇게 비판 지정학, 그 비판 지정학이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경계를 그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론적 틀인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들에 대한 에이전시에 그 초점 맞춘 그 소위 말하는 밑으로부터의 경제 정치학에 대한 그 텍스트를 조금 더 여기 프로젝트에 더 넣으면은 오히려 그 이론적 틀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국제정치학의 그 전열에 투구하신다면 오히려 좀 더 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건데요. 뭐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된 연구에서 이제 뭐 중심 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술을 저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건 이 탈북 어민 구수에 나타난 뭐에서 뭐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 탈북 어민들은 어떻게 타자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탈북 어민들이 그려내는 이 경계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경계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게 그 이제 항상 이렇게 그 구슬 연구할 때 좀 궁금한 거 이제 한게 있었는데 이게 말하는 거를 이제 그 구슬 그 인터뷰어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그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가능한데 오히려 어떨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연구 범위도 사실 많은 걸 하셔갖고 사실은 북중 관계 하나로만 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하나의 페이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를 공포, 안보, 남북관계, 북중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 토픽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페이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려는데 시간이 어떻게 딱 7분 됐나요?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영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딱 지켜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태경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점, 방법론, 이제 주제 차원에서 좀 그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포커스를 어디에 둘 거냐, 그다음에 어떤 이론적 자원들을 동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연구들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태경 선생님 그 뭐 답변은 나중에 마지막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 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정향진 선생님께서 그 조은성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역시 토론을 7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 조은성 선생님 발표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저는 논문도 따로 읽었기 때문에 발표하고 또 논문에 같이 근거해서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연구는 북한 국가 이념, 그러니까 주체의 형성에 있어서
물질의 매개를 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해당 물질, 그러니까 비난론의 물질적인 특성 그리고 그에 연동된 젠더적인 매개에 주목해서 그 물질의 정동적 경험까지 고려한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논지를 좀 더 강화시키고 좀 세련시키기 위해서 고려할 점을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는 그 하얗고 따뜻한 비난론 면솜, 그리고 그러니까 면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비난론의 그 물질적인 특징이죠. 네,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섬유공장의 성별 노동부나 그리고 인민에 대한 지도자의 사랑이라는 정치적 서사, 그리고 어머니당 담론의 확산, 이런 등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상호 연결이 면밀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전반에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논증하지 않은 채로 저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자가 주장하기를 1961년에 비난론 공장 완공 후에 노동신문에서 비난론 기사 수와 어머니당 기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평양 의류공장에서 겨울옷 생산이 2배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겨울옷이 해마다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난론 혼방옷의 따뜻함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느낌에 수행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섬유의 정동적인 차원 자체가 어머니당의 담론 확산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수행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마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근거가 좀 더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논문에서 교복을 지급했다. 아마도 비난론 혼방인 것 같아요. 교복을 지급했다는 언급이 아까 발표에서도 하셨는데 있었는데 꼭 탈북민 면담 자료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당시의 노동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에서 교복이나 또 다른 그 여타 어머니당의 선물에 대한 인민들의 반응을 소개한 기사들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자료를 제시된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비난론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정동, 감정, 느낌의 상호 관련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비난론 섬유의 감촉에 초점을 두었고 그러한 감촉이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었겠는지 따라서 저자가 주장하듯이 어머니당의 물질적인 매개로 실제로 작동을 했겠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과감한 추정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자 면담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80대 초반에 대학을 나온 탈북민이었어요. 근데 면담에서 교복을 속옷까지 환불로 완전히 받았을 때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느낌을 말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매우 벅찼던 듯이 얼굴이 상기되고 목소리도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가 시도하는 대로 비난론 혼방 직무를 둘러싼 정동, 감정, 느낌 등을 고려하려면 실제 경험에 더 밀착한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에서도 북한 매체에서 비난론 섬유 가공품이 폭신폭신한 면솜으로 제시가 됐다고, 아마 이건 제가 이제 영어에서 제가 그냥 번역을 해본 건데 폭신폭신한 면솜으로 제시가 되고 따라서 이제 비난론의 표면 감촉 때문에 모성적인 가공물로 인식이 되게 되고 또 포스터 등에서도 비난론이 면솜 이미지로 제시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비난론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따뜻한 느낌을 상상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저자의 추정인데 조금 더 근거 자료가 역시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논문에서는 그 지도자 인민의 관계를 이제 논의를 하시면서 낭만적인 사랑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서 여성의 인민화,
물론 이제 다른 연구자를 이제 빌려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민이 이제 여성화되고 남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성화라기보다는 소아화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펀털리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아이처럼. 그래서 지도자 남성에 대해서 여성적 위치라기보다는 아동, 자녀, 피부양자의 위치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프로파간다에서 지도자 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젊은 여성들은 이성애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딸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인민들의 의존성과 복종을 더욱 부각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이때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젠더 차원이 들어가지만은 이성적인 차원은 조금 더 부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론은 남자의 선물이 아니고 어버이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젠더 연구에서 물질적인 매개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더 제시돼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게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연구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왜 또 더 중요하냐면, 북한에서 어머니당 담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만 아버지 혹은 어버이 지도자는 특정 인격을 가진 인물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데 비해서 어머니 당은 그러한 구체성을 가지기가 어렵죠. 당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범적으로는 당원들이 어머니 당을 체현하는 거지만 현실 세계에서 당원은 이상화된 어머니의 인격을 구체화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당의 경우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물질적인 매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이 저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논지를 더 세련시키고 더 구체화시키고 더 발달시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매우 그냥 작은 것들이라 제가 나중에 저자에게 따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양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역시 이제 북한 그 국가 이데올로기 어떤 형성 과정의 그 물질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젠더적인 어떤 재현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어떤 효과들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천착했다라는 그 점에서 이제 발표를 의미화하시면서 역시 이제 인력자시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제 좀 더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자료들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북한의 이 지도 이 지도자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지도층을 재현하는 데 있고, 그 지배 권력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그 젠더 담론이 참 그 좀 어려운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 지도자와 어머니 당과 그다음에 이제 인민들은 주로 자식들로 재현되는 그 어떤 그 구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은성 선생님 답변도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황진태 선생님께서 김준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있는 황진태 박사입니다. 전 전공은 지리학이고요. 오늘 발표는 김준수 선생의 논문은 사실 제가 게스트 에디터 했던 학술지 논문이 이미 나온 거여가지고 논문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디언스가 북한 연구자여서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둘까 하다가 북한 학계 연구와 관련해서 이 연구가 갖는 의미가 좀 더 저 얘기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저는 여기 SSK가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SSK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8월 끝나면 이제 그때 이후는 실업자거든요. 사실 네, 우스개지만 좀 이제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이제 좀 재밌게 하려 한 거고요.
그런데 연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하고 아까 전에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우영 센터장님도 되게 의미 있는 연구를 이 마음을 갖고서 되게 인터디스플리너리 했는데 이 연구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김준수 선생님이 발표했던 이론 개념들이 상당히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전북대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셨지만 김태경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크리티컬 지오폴티क्스 같은 쪽 논의에서 되게 많이 지리학에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같이 하면 나중에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센터장님하고 여기 있는 전임 박사님의 노고에 일단 저도 같이 같은 단계 소형부터 대형까지 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경쟁적인 그 업적 내놓고 하면서 매년 경쟁했던 거에 대한 그 어펙트가 돼가지고 그에 대한 심심한 이제 경의를 이제 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을 한 3가지 정도 나눴는데요. 먼저 일단 오늘 김준수 선생님 개인에 대한 건 아마 나중에 다시 코멘트 본인이 하실 때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제가 먼저 북한 학계에서 이제 김준수 선생님 발표가 오늘 있었죠. 사실 그 이전에 북한 학계 내부에서도 탈인간 중심주의의 징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좀 잠깐 정리를 하면 2010년대 초반 이제 북한 학계에서 제가 준비했던 원고를 좀 그대로 읽겠습니다.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자성을 분석하는 대표 이론인 그 ANT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주목한 연구들이 좀 제시가 그 당시 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거를 이제 목격했고요. 네, 그때 제가 본 이 북한 연구는 제가 알고 있던 북한 연구답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박순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창비 진영에서 하고 있는 분단 체제론을 갖고서 이거를 이제 정치나 사회, 경제제도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도 이 내재화되어 있는 분단 체제를 분석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진단하면서도 또한 분단 체제론이 사회 전반의 분단이 마치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한 그 분단 체제 환원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거대 담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제 얘기하면서 ANT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나왔던 논문 몇 개가 김종호 선생이 ANT를 갖고서 평화의 댐을 분석하고 홍민 박사님이 이제 핵무기를 행위자로 접근하면서 수행적 분단론 같은 걸 제안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10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들 연구는 당시 북한 연구에서 제기된 인식론적, 반복론적 한계들을 넘어서려는 선도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 학계에서 후속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고 여전히 실론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은 목격자의 시각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 미비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과거 냉전의 산물인 평화의 댐이나 아니 현재 신냉전 산물인 핵무기를 제외한 ANT라는 새로운 이론을 분석할 사건들을 발굴하지를 못했던 것도 아마 한 원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실론으로만 묻힐 뻔했던 이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해, 가뭄, 코로나 사태부터 이번 김준수 선생님이 발표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이 사건들이 북한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10년 전에는 또한 이제 분석할 이론이 ANT밖에 없었으면 지금은 뭐 인간 너머의 뭐 지리학, 신물질주의, 뭐 어펙트 등 관련 이론들도 되게 보다 만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마음의 관계 중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속에서도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과거에 없었던 거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오늘 인간 중심적 영토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김준수 선생님의 얘기는 어떤 부분이 연관이 돼서 얘기할 수 있을까? 10년 전 북한 연구에서 ANT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추론하면 북한 연구자들이 비인간, 뭐 식물, 동물, 아니 물질 등 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기보다는 기존의 북한의 주요 이슈, 뭐 대표적으로 핵무기 실험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 북한 연구의 어떤 고질적인 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반복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자료에서 추가적 해석의 여지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북한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국가기구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 연구로 넘어간 흐름과 조응한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 학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 과학 전반에서 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당시 박혀 있는데 이게 문제라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북한 연구 학계에서는 반복론적 차원에서 좀 ANT 같은 걸 이용하면 좀 설명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지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인간 너머의 지력 연구라는 것도 지금 김준수 선생님이 하는 연구도 5년이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다뤄진 사회과 개념들을 인간 너머의 시선에서 재해석, 재이론화의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준수 선생님의 발표는 오직 인간만이 거주하고 통제할 것으로 강조된 이 영토, 테리토리 개념에 의지한 인간 중심주의의 의문을 던지면서 인간 너머의 영토성을 제안했습니다.
김준수 선생의 연구가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이 비인간 멧돼지들을 막기 위한 남한 정부의 영토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든지 이 프로젝트만 SSK 플러스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뭐 아무튼 후속 연구 누군가 한다면 북한 연구자들은 이 북한 공간에서의 대지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좀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 너머의 영토성에 기반한 이 북한 지역 연구와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북한 연구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가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 느껴야 할 것들을 놓쳤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가령 이건 저도 포함됩니다. 토론자인 저는 이제 사실은 북한 연구는 가장 최근에 이제 북한 연구자 선생님도 같이 하면서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저 10여 년 동안 했던 건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을 이제 연구했는데, 이때 이제 뭐 IR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본적 국가주의 넘어서는 것을 최우선 연구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너머의 지략의 시각에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인간 너머의 시선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게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게 오늘 김준수 선생님이 얘기했던 영토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이나 남한이 이 국가, 방문적 국가주의라고 비판할 때 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 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발전주의 국가론의 국가가 방문적 국가주의만 비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방문적 단종주의, 방문적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오늘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연구도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그 국가론의 이론인 밥제 수업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이제 인간 너머의 시선을 제1호나 논문을 최근에 이제 곧 나오거든요. 국제학술지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계속 소통을 북한 학계도 좀 흡수하고, 오늘도 이렇게 저 김준수 선생이 인비테이션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 특히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인간 중심적인 산물이 아니니까, 메커니즘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탈인간 중심주의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성찰을 ANT 용어로 쓴다면 필수 통과 지점으로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석의 대상인 북한과 분석의 주체인 북한 연구자 간의 상호 교차적 성찰이 아직 실험적 탐색적 접근 머물러 있는 인간 너머의 북한 연구의 지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남북한 마음의 물질주의적 재구성과 인간 너머의 분단 체제로까지도 이론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연구단이 계속 연구를 했다면은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인간 너머의 지리학, 신물질주의, ANT 등은 학계 내부에서만 유통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고상한 학술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가 경계를 교란하고 재산, 생명을 빼앗는 새로운 한반도 문제, 여기서 문제 강조했죠. 오늘도 문제로만 규정할 것인지, 이를 계기로 남북한 국가들이 반본적 국가주의, 반본적 단종주의의 한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남북 협력과 새로운 대화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로 재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물질적으로 연결되고 소통될 가능성이 없을까? 아니면 박순 선생님이 말했던 그 예전에 분단체제로는 ANT적으로 보았을 때 남한의 국민들 마음속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이 분단체제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남북한 주민들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창발성이 형성되는 인간 너머의 분단체제로의 정립을 고민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진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북한 연구에서 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한 그런 좀 시도들을 조금 위치시키시면서 우리 오늘 김준수 선생님 발표를 좀 매개로 그 앞으로 이제 그 북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그 뭐 가능성들, 뭐 제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자로서 역할을 그런 의미에서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세션 그 시간이 한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그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아마 응답을 해주실 텐데, 그 전에 혹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좀 받아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 정도 기다려보고 없으면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그 토론 내용들에 대해서 뭐 한 2, 3분 정도
활용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선생님부터. 예. 네, 감사합니다. 조영철 교수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 수준의 발표에 대해서 너무나 명료하고 또 따뜻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명료한 지적과 또 제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가는 있고 사람이 없는 거, 또 논리는 있고 감정이 없는 우리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좀 더 어쨌거나 탈북 어민들의 구술을 받았으니까 그 방법론적인 강점을 살려서 이제 잘 정리해보라고 해주신 점에 이제 기대서 열심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조중관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글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특히 이제 그들이 그려내는 마음의 경계, 감정의 역할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구술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랬지만 또 교수님 코멘트를 받으면서 사실은 저도 가장 많이 이제 걸렸던 부분들은 마음이 걸렸던 부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국경에 대해서 말할 때 뭐 DMZ에 대해서 말할 때 결국엔 그게 굉장히 이제 감정이 실리는 구술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저는 요새 이제 수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해 얘기들, 재해 얘기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두만강이 항상 그 조중간에 공동 제방을 쌓게 되는 공간이고 근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돈이 있어가지고 뭐 돌들을 잇고 이랬었는데 돌들을 엮을 이제 그 경제력도 안 되게 되면서 특히 뭐 86년인가 터졌을 때는 찰랑찰랑 하고 있는 두만강 사이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북한 쪽이 터지니까 만세를 부르면서 그 만세를 들었던 장본인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또 상당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굉장히 또 그게 그렇다고 이 다리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중국 쪽 국경으로 넘어갈 수는 또 없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그래서 중국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이틀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했던 경계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동학들이었고 그것들을 이제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제가 연구자의 문제의식도 국가 구조에 이제 갇혀 있는데 더 그들의 이제 수행성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고 그들은 또 실제 어떻게 개입을 해서 뭐 경계를 짚고 허물고 맺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는가를 좀 더 읽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약해가지고 커멘트 주신 것처럼 비판 지정학 또 밑으로부터의 국제정치학 탈식민주의 접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텍스트를 많이 읽어서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탈북 어민들의 구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교수님 코멘트를 들으면서 실제 그들이 또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타자를 어떻게 이제 경계화하는지 규정하는지를 결국엔 밝힐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만들어낸 경계라는 건 또 우리가 이해했던 기존에 또 국가안보 위주로 생각했던 경계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결국에는 저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어느 쪽도 아닌 그렇지만 또 그 둘 쪽에 다 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개의 선택지로는 결코 환원될 수가 없는 이분들의 이제 산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향후에 뭐 국가연합을 만들든 남북연합 단계를 상상하든 간에 연합적인 연방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아이덴티티의 형성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잘 정리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황신태 선생님이 코멘트 해주셔서 또 번쩍 정신이 많이 났는데 앞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조은성 선생님께서 정영진 선생님 코멘트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오늘 토론 맡아주신 정양지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논문에서 되게 중요한 레퍼런스로 정양진 교수님의 선행 연구를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북한 가족주의 체제의 모성적 토대에 대한 훌륭한 선행 연구를 정양지 교수님이 하셨고, 특히 북한의 감정 정치에서 어떤 모자 관계가 되게 근본적인 축으로 작동한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받아 안으면서 저는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어머니당 담론과 그게 어떻게 물질적 매개로
로서 비난론이 어떻게 쓰이고 엮였는가 이렇게 이제 논의를 이제 발전시켰었는데 오늘 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었던 것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인민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러 한국에 나오거나 탈북자 면접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좀 그냥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충분한 근거 자료로서 이거를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사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비난론 혼방옷의 따뜻함이 일상에서 사람들의 느낌에 수행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줬다.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수행적인 것의 차원을 두 가지로 본 건데 물질적인 차원과 담론적인 차원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에 닿는 그런 물질의 특성에서 느껴지는 것 그리고 이제 담론적인 효과로서 그게 수행성이라는 게 언어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언어로 구성된 담론의 효과도 같이 이제 수행되는 방식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썼던 것이고요. 소니아 량의 이제 남성 페머나이즈된 지도자 인민의 관계 그 부분을 제가 논문에서 언급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논문이다 보니까 최대한 기존 연구들과 인게이지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젠더 관련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연구를 했었던 이제 소니아 량의 논의를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가 이해했었던 거는 소니아 량은 지도자와 인민의 그 관계에서 페머나이스드라는 표현을 쓴 게 여성화로서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컬러나이저와 컬러나이즈드의 관계를 보면 어떤 복종적인 어떤 하위 관계로 식민지의 대상을 이제 페머나이즈드 했다라고 표현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혜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자 관계,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로서 어버이와 아들 딸 관계 그게 당연히 맞는 것인데 이제 소니아 량이 얘기했었던 것은 이제 인민이 주체 사상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인민이 굉장히 이제 복종적인 어떤 복종적인 주체 되게 모순된 그렇게 이제 주어졌던 부분을 얘기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당 이제 담론이 사실 이게 이제 조직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인민들과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부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비난론이 가지는 물질적 매개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근거 자료를 찾고 그리고 제가 고령의 탈북자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뵙지를 못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를 이제 그 당시에 비난론 교복을 입거나 작업복을 입거나 그 당시에 당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받으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느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살을 붙여서 이 얘기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진태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김준수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황진태 선생님 토론문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제 연구자 개인으로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물질주의나 신유물론, 그다음에 인간 너머의 사회과학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치 생태학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물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초는 바이러스학이거든요. 바이러스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정책화시켰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사회과학자로서의 접근이었거든요. 최근에 뭐 많은 융합 학문이나 여러 융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개인 연구자가 자기가 발딛고 있는 디스플린에서 다른 분야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분야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양쪽에서 욕먹기 좋잖아요. 비판받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다른 선생님들 발표에서도 그 물질성에 대한 관심이나 그것과 담론의 어떤 연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계시다는 느낌 저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돼서 마음이 좀 많이 찡하고,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생물학 분야나 아니면 생태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지식들을 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론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관심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앞서서는 뭐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연구, 다양한 식물들에 대한 연구, 또 그 외래종에 대한 정책 문제 이런 부분들에 좀 연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말밖에는 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물질성과 구체적인 어떤 사회과학의 이론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인터트윈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사라고 불리는 그것과 인간의 역사, 특히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맥락성과 어떤 식으로 이게 해석돼야 되고 그 역사성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좀 넘어가야 될 산 아니면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 박사님이 해주셨던 토론도 그렇고 북한학, 저는 좀 사실 좀 놀랐어요. 그 북한 연구 진영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줬다는데 굉장히 좀 저는 좀 의아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김태현 선생님 연락 주셨을 때도 저는 이제 그쪽 연구를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한의 국가 기구의 어떤 영토와 전략들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확실히 선생님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그 물질성에 대한 관심과 국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참 많겠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선생님들과 좀 오늘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SSK 프로젝트 뭐 하지, 뭐 마음이라는 키워드가 어때, 뭐 이렇게 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던 그 10년 전에 어디 삼청동의 어느 그 음식점에서의 이 장면들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데요. 제가 오늘 들으니까 이제 이 그 세미나가 아마 이제 이 SSK 프로젝트의 이제 공식 세미나로는 뭐 마지막일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마음이라는 쉽지 않은 그 키워드 가지고 10년 동안 굉장히 고생들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어떤 시도들이 다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좀 새로운 관점, 새로운 화두를 가진 이 좀 신진학자들을 좀 그 이질적인 어떤 그 구성원들을 이 북한 연구에 이렇게 많이 초대하고 해온 것도 사실 이 연구단이 만들어낸 굉장히 귀중한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좀 전통들이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처음 이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한 사람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세션 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경청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